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이후락의 몰락. (1973년 8월 16일) 오후 6시 30분쯤 청와대 식당에서 박 대통령은 비서진들과 막걸리 파티를 열었다. 경호 문제가 화제로 오르자 박 대통령이 말했다. 연도 경비는 사전에 행차를 알리는 것이므로 적절치 못해. 그리고 자동차로 지방에 다녀올 때도 서울시장이 뻔질나게 나오는데 그 시간에 자기 일이나 하지. 그런 필요 없는 짓 하지 말라고 일러줘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쯤 박 대통령은 사투리 이야기를 꺼냈다. 군 생활을 하면서 각도에서 모인 출신 장교들 때문에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사투리를 섞어서 썼던 적이 있어. 지금도 그 버릇이 좀 남아있을 거야. 윤태일 서울시장과 이주일 감사원장이 어떻게 말하는지로 아나. 앙이 먹겠다, 앙이 술 마시겠다고 얘기해. 일본도 가고시마 사투리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 박 대통령이 윤 시장과 이 원장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어 비서관들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박 대통령도 소리내 웃었다. 1973년 9월 7일 이 날짜 조선일보는 당국에 바라는 우리의 충정,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김대중 납치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사설의 필자는 선우휘 주필이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이후락 정보부장이 보고차 들르자 이렇게 말했다. 이 부장, 정보부는 사람 잡아 가두는 데라는 말이 있는데 선우 주필도 잡아 넣을 거야. 박 대통령의 말투는 잡아 넣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이 사설의 전문이 실렸다. 선우 주필은 수원에 있는 친지집으로 피신했다. 며칠 뒤 선우휘의 동생 선우련 공보비서관은 청와대 군의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고 나오는 박 대통령을 우연히 만났다. 요즘 형님은 잘 계신가? 형님은 사설 때문에 정보부가 잡으려고 해서 피신 중입니다. 닭고기를 좋아하는 형님이 피신 중에 닭고기를 많이 먹어 살이 무척 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잡아넣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정보부장에게 전화할 테니 형님에게 오늘 저녁 마음 놓고 나오시도록 전해요. 박 대통령의 그 말이 있고 난 뒤 선우위 주필은 다시 모습을 나타냈고 일주일이 더 지나서는 선우련과 함께 대통령이 초대한 위로 술자리에 함께 참석했다. 한참 동안 술을 마시다가 박 대통령이 몹시 불쾌하다는 듯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그놈 말이야, 머리가 좋고 빨리 돌아간다고 내가 중용했더니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나를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도록 하고 있어. 그래도 충성하느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과잉 충성이요. 이후락 전 정보부장은 박 대통령이 김대중 씨를 납치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해왔다. 그는 내가 박 대통령에게 납치 사실을 알린 것은 우리 배가 김대중 씨를 데리고 오사카항을 떠난 이후였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1980년 봄에 이후락 씨가 울산 동양 친구이자 김대중 씨와도 친했던 최영근 씨를 통해서 김 씨에게 당신 납치는 박 대통령이 지시하여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는 설도 있다. 기자가 1985년에 최 씨를 만나 물었더니 그는 자신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의 증언을 소개한다. 나는 이후락, 김대중 씨 두 사람과 각각 별도로 오랜 친교가 있다. 최고회의 공보실장 시절의 이후락 씨에게 김 씨를 처음 소개해 준 것도 나다. 11.6 뒤 나는 이후락 씨를 만났다. 지금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물어봤다. 그의 해명은 대강 이랬다. 김대중 씨가 해외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게시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사석에서 박 대통령은 불쾌한 어조로 김 씨를 없애라는 뜻의 욕설을 했다. 나는 농담으로 넘겨버렸다. 그 며칠 뒤 박 대통령은 청와대로 날 부르더니 정색을 하고 이 문제를 김종필 씨와도 이야기한 것이라며 엄명을 내리는 것이었다. 나는 고민했다. 김 씨를 죽였을 경우 그 책임이 언젠가는 나한테 올 것이라는 걸 모를 만큼 내가 바보는 아니지 않는가. 결국 나는 납치를 해서 한국에 그를 데려다 놓는 선으로 박 대통령의 명령을 소화하기로 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납치였지 제거 지시가 아니었다. 나는 이후락 씨의 이 말을 1980년 봄에 김대중 씨에게 전해주었다. 김 씨는 이후락 씨가 자신의 목숨을 살렸다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후락 씨는 자신의 해명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는 없다고 봐야겠다.
다만 수십 년간 이 씨와 사귀어온 나로서는 그가 시키지도 않은 납치를 스스로 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너무나 이해타산의 밝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근들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압도적으로 이유락 정보부장이 독단적으로 김대중 납치를 지시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 인간 박정희에 대한 체험과 이해가 깊은 사람들일수록 그분은 정적 살해를 명령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못 박는다. 이유락 씨가 최영근 씨한테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시점은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보였던 1980년 봄이었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죽은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동시에 당시 김대중 씨의 경쟁자였던 김종필 씨도 물고 들어가려고 했을 수 있다. 김 씨를 살려서 데려오면 국제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한데 왜 이유락 부장이 그런 바보짓을 스스로 했겠느냐 하는 주장이 꼭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때의 정보부였다면 한국의 반공단체가 김대중 씨를 납치해온 것처럼 위장하고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해도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영구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보부의 음모를 뒤집어버린 것은 일본 경찰이었다. 그들은 납치에 가담했던 주일 한국 대사관에 김동훈 1등 서기관 지문을 현장에서 채취하는 데 성공해 김 서기관을 소환하려 했던 것이다. 김 서기관이 소환을 피해 먼저 귀국하면서 정보부의 소행임이 입증됐다. 박 대통령이 김대중 씨가 서울로 돌아온 직후 정보부 이용택 국장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을 괴한들이 한 것으로 조작하여 덮어두려는 뜻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보부가 진상조사를 하면 결국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유락 부장이 김대중 씨의 해외 언동에 대한 보고를 박 대통령에게 자주 올리니까 박 대통령이 신경질을 냈고 이를 납치 지시로 해석한 이유락 부장이 대통령의 뜻을 한 발 앞서 시행한다는 소신에 따라 김대중 씨를 납치했다가 자신의 신세를 망친 경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미국이 1973년의 납치 사건 때 김대중 씨를 살리는 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당시 미 CIA 서울 지부장이던 도널드 그레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 필립 하비브가 그런 사람들이다. 돈 오버도퍼 기자가 쓴 두 개의 코리아란 책에서도 그런 주장이 소개돼 있다. 이 책은 하비브 대사가 김대중 납치 직후 주모자가 정보부임을 알아내고 박 대통령 정부의 고위 인사에게 김대중 씨를 죽이면 한미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썼다. 미국이 김대중 씨를 살렸다는 주장은 과장이다. 김대중 납치에 직접 관여했던 이유락 부장, 정보부 공작단 간부들, 납치선의 선원들은 한결같이 애당초 김대중 씨를 죽이라는 지시나 계획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CIA의 역할은 많은 경우 과대평가되고 있으며 그들은 그것을 즐기기도 한다. 미국인들 또한 이유락 부장을 물러나게 하는데 CIA가 작용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과장이다. CIA가 그런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다. 김대중 강제귀국 4일 뒤인 1973년 8월 17일자 미 국무성의 비망록엔 이런 대목이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CIA와 의논하고 있다. CIA는 이유락 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 CIA는 한국의 안정과 관련하여 이유락을 겨냥한 어떤 행동을 실천에 옮길 것을 생각 중이다. 1978년 미국 의회에서 나온 한미관계 보고서는 미국 측이 박종규 경호실장을 통해서 박 대통령에게 이 부장에 대한 불만과 이 씨의 그런 행동이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통보했다고 썼다. 이유락 부장은 1973년 12월 3일에 해임됐다. 박 대통령은 김대중 납치 사건 직후 이미 그를 해임시키려고 마음먹었으나 그렇게 하면 한국 정부가 정보부의 납치 실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11월 초 김종필 국무총리의 사과 방일로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다. 박 대통령 귀에 이 부장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이 전달됐다고 해도 이미 나 있는 결심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1973년 12월 3일 박 대통령은 10부 장관을 바꾸면서 이유락 부장을 해임시키고 후임에 신직수 법무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 김성진 씨는 이 부장의 몰락을 보면서 1년 전에 한 장면이 생각났다고 한다.
그날은 유신 선포 직후였다. 이 부장이 유신 조치에 고생을 했다고 청와대, 군 장성, 정보부 간부, 내무 관료들을 초청하여 큰 저녁 식사 모임을 마련했다. 김 수석이 그 자리에 갔더니 술잔을 들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담소를 하는 자리인데 이 부장 주위에는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을 정도로 아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버렸고 다른 자리는 이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비어 있었다고 한다. 김 수석은 이 자리는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빠져나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나오더란 것이다. 김 수석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우락 부장의 심경은 어떠할까에 생각이 미치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1973년 11월 2일 합동통신 조성천 기자가 주일 특파원으로 전출하는 것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 모임이 박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있었다. 조성천, 최종철, 이용승, 그리고 비서관 중에는 김성진, 유혁인, 권숙정, 선우련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성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긴 시간 얘기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잘 살고 게으른 사람은 못 사는 사회야말로 건전한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게으른 사람이 잘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죄다 수상한 일이야. 박 대통령은 대화 중간에 잠시 중동의 산유 국가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난 후 화제를 또다시 국민성 문제로 돌렸다. 자연의 혜택으로 국민이 오히려 게을러지고 진취성이 없어지면 그 국민의 장래는 어두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연의 혜택이 많았던 곳은 오히려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주의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빈둥빈둥 놀다 보니 때는 이미 늦었고 결국 남방지대의 국민들이 미개국으로 남게 된 것은 앞에서 말한 근면성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때문에 자연의 혜택 여부보다는 국민들의 근면성 여하에 따라 경제력이 좌우된다고 확신합니다. 1973년 11월 9일 박 대통령 내외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에게 오찬을 베풀었다. 지금부터 내가 한 말들은 극비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시오. 박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보도 금지를 요청한 후에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주된 내용은 남북관계와 주한미군에 관한 것, 박 대통령이 알고 있는 각종 정보와 계획, 한미 간의 민감한 문제 등이었다. 북한이 남북회담을 할 때 당초에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미국 내의 여론을 환기시켜 시료를 걷어보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 반응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니까 대화를 끊으려 하고 있어요. 현재로선 남북조절위원회나 적십자 회담 모두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굳이 의의를 찾는다면 단지 회담을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남북대화는 우리의 국력이 월등하게 강해 김일성이 스스로 이제 무력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자인하게 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바탕이 되는 경제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정세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었다. 중동전이 일어났을 때 나는 한반도의 안보를 무척 걱정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북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습으로 상대국 영토를 점령한 후 휴전하는 중동전의 사례가 김일성에게 어떤 모험심을 일으키게 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보면 평화협정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는가 본데 북한의 저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평화협정을 제의하는 것은 진정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질질 끌다가 전술상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 회담 결렬의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무력 적화 통일을 하려는 심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금년 유엔 총회에서의 남북 대결은 어떤 쪽의 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대로 실천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대결은 누가 지지국을 많이 얻느냐 하는 스코어전에 불과할 겁니다. 박 대통령의 환담은 무기 구입 부분에서는 비장함마저 엿보였다. 앞으로 안보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대공화기입니다. 이 화기 가격은 한 개에 10만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가령 미국이 팔지 않을 경우에는 구라파에서라도 꼭 사올 계획입니다. 육군 경리감 출신인 황인성 씨가 전북지사로 부임한 지 한 달가량 된 1973년 11월 22일 오후 3시쯤이었다. 박 대통령이 다음날 광주에서 거행될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호남 고속도로 전주 인터체인지를 통과하여 광주로 갈 예정이니 지사는 가능하면 전주 인터체인지에서 배웅을 하고 뒤따라 광주에 오는 것이 좋겠다는 김현옥 내무장관의 연락이 있었다.
황 지사는 지시대로 했고 마침 박 대통령 일행의 차량 행렬이 경호차를 선두로 질주해 가기에 도로변에서 그저 머리 숙여 경례를 했다. 행렬은 그대로 통과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통령 승용차가 급정거했다. 김정년 비서실장이 차에서 내려 황 지사 하고 부르면서 빨리 오라고 손짓을 했다. 김 비서실장이 운전기사 옆자리로 옮겨 앉자 박 대통령은 반가운 표정으로 황 지사 잘하고 있소 하며 자신의 옆자리에 타라고 했다. 황 지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당황했다. 아무것도 보고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그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큰 산을 가리키며 그 이름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심코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했다. 지난번 각하께서 호남 고속도로 준공식 때 광주만 다녀가셨다고 해서 이 고장에서는 좀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그래 황 지사. 정읍 내장산에도 호텔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손님들이 많이 있나? 호텔이 잘만한가? 예, 썩 좋은 호텔은 아닙니다만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화근이 됐다. 박 대통령은 김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김 실장, 내일 광주에서 올라오면서 하루 저녁 내장산에서 자고 가면 어때?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 말씀이니 예, 그렇게 하시죠 했다. 그럼 손님이 많으면 다음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저녁 자고 갑시다. 광주에 가서 한번 알아보시오. 광주 관광호텔에 도착하자 황 지사는 전주에 있는 부지사한테 전화를 걸어 보안상 문제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말하지 못하고 내무국장 책임하에 지금 즉시 내장산 관광호텔에 가서 대대적인 청소를 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라고 말해두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 김 비서실장으로부터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황 지사, 우리 경호답사팀이 내장산 호텔을 가보고 왔는데 그 호텔은 마리 호텔이지 여관만도 못하고 시설도 형편없어 도저히 대통령께서 유숙하실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황 지사는 바로 김 비서실장 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자신이 없으니 그러면 내일 상경하는 길에 내장사나 잠깐 돌아보시고 올라가시도록 하시죠. 이렇게 대안을 수기한 후 박 대통령께 보고하여 내장산 호텔에서는 차만 한 잔 마시고 내장사에 시차를 하기로 했다. 황 지사는 참 잘됐다고 생각하고 한시름 놓았다. 당초 박 대통령 일행의 계획은 대전 유성 호텔에서 1박하게 되어 있었다. 박 대통령은 그 다음날 광주에서 행사를 마치고 바로 내장산 호텔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홀가분한 기분으로 차를 한 잔 마신 다음 백지에 정읍 시가지 약도를 그리며 정읍 우회도로를 건설할 것과 내장산 관광단지를 현 위치에 건설할 것, 그리고 지사 책임하에 내장사의 복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말하자면 지사 취임 후 대통령이 이 지역에 방문한 첫 선물을 준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벌떡 일어나서 침실 쪽으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가 어때서 못 잔다는 거야 하고는 침대방과 화장실까지 들여다보더니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이런 데 오면 아무 데서나 자는 거지 뭐. 비서실장, 나는 여기서 자고 가겠어. 가장 큰 낭패를 당한 것은 황 지사였다. 황 지사는 1시간 전에 먼저 내장산에 와서 보고는 그냥 한번 돌아보고 가기로 결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조그마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호텔에서 대통령 일행이 유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전주에서 요리사를 데리고 오기에는 시간이 맞지 않아 결국 그 호텔 주방에서 준비한 일반 저녁 식사를 박 대통령에게 대접해야 했다. 그 다음날 아침도 흔히 전주에서 하는 콩나물죽을 준비하여 조찬으로 때우니 황 지사로서는 몸둘 바를 몰랐다. 박 대통령은 그런 조찬을 들면서 솔직히 어제 저녁은 좀 시원찮았는데 오늘 아침 콩나물죽은 맛이 있구먼 하고 그를 위로해 주었다. 전날 밤 황 지사는 박 대통령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종종 밖으로 나가서 살펴보았으나 새벽 1시까지도 방에 불이 켜 있었다. 그는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후에 알고 보니 박 대통령은 그날 밤에 새마을 운동의 노래 가사를 작사했다고 한다.